왜 우주인가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고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생각은 해봤을 겁니다.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궁금하잖아요. 우주를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으면 사실 별로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은 쉽게 접하고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잖아요. 많이 안다고 할 수 있는데, 우주는 여전히 너무나 광활하고 너무나 멀기 때문에 우주는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정말 똑똑한 천재적인 그런 사람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또 서로 토의하고 협력을 하더라도 여전히 모르는 게 많은 곳. 그렇기 때문에 그 모르는 것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 바로 우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구에는 정말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지구 밖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를 못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이 별이 존재하는 우주 공간에 우연하게 지구의 생명체가 있는데, 지구 아닌 다른 지구와 비슷한 혹은 좀 다른 환경이라도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아주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로 나가서 지구에서처럼 또 다른 행성계, 또 다른 천체에, 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거를 확인해 보는 게 우주로 나가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 겁니다. 가까운 곳에 화성에 계속 지금도 탐사선을 보내잖아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실은. 크게 정리하자면.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었느냐, 혹은 존재하느냐, 아니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탐사선을 계속 보내는 겁니다. 탐사선을 보내서 실험을 하죠. 사람이 혹시 갈 수 있을까? 혹은 우리가 원격으로 멀리에서 어떤 샘플을 채취를 해서 거기서 분석을 해서 생명체가 있을 만한 근거를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계속 한 겁니다. 지구가 아닌 또 다른 우주 어느 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사고의 영역이 확장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그거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데, 지구에는 인류가 갑자기 엄청나게 부흥을 이루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인공물질 때문에 지구의 환경이 파괴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안에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면 한계가 좀 있어요. 지구 밖에 어느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지구에서 있는 문제가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돌아본다면 우주 공간에서 지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에 달에 많은 탐사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을 실은 CLPS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페이로드라고 해서 그 탑재체를 보내서 거기서 자원도 채굴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구에는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희귀 물질들을 자원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고요. 화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작은 소행성 같은 그런 곳에서도 무언가를 가져오려고 합니다. 결국은 지구에서 없는, 지구가 부족한 그런 자원을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구는 지금 온난화에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천천히 끓어오르는, 천천히 온도가 올라가는 물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온도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그런 전례들이 있어요. 예전에 화성에 두터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었고요. 산소층도 있었는데 없었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충분히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었을 그런 환경을 가진 행성이었으면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또 그 지구온난화 같은 경우에는 금성 같은 두터운 대기층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금성의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우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쥘 베른이라고 하는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뭐 해저 이만이라던가 흔히 말하는 SF 소설을 썼던 분인데 그분이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어린이용으로도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 클럽이 있는 그 클럽 이름은 대포 클럽이에요. 대포 클럽인데 이 당시가 19세기 전쟁이 끝나고 사실은 대포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전쟁이 나야 대포를 막 쏘고 할 건데 이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우리 앞으로 뭐 할까라는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바비 케인이라고 하는 회장이 대포를 이용해서 달에 가보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주 커다란 대포를 만드는 거예요. 커다란 대포를 만들어서 화약을 집어넣고 터트리면 그 폭발력으로 달까지 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갈 거야가 아니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추력을 계산합니다. 처음에 대포알이 날아가는 속도가 얼만큼 되면 달까지 날아갈 수 있다. 지구를 탈출해서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하는데 그게 초속 12km라고 하는 거예요. 초속 12km는 지구 탈출 속도랑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계산이에요. 이런 계산을 통해 실제로 실행에 옮깁니다. 물론 SF 소설이기 때문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읽어보시고요. 사실 제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여기고 관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제가 그 작년 초에 토성과 목성 위성 경쟁 원고를 쓰려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기사를 하나 봤어요. 2월 달에, 작년 2월 달에 갑자기 목성에 12개의 그 위성이 새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목성이 82개, 토성이 83개였었거든요, 위성이. 그래서 토성이 1위였었어요. 근데 12개가 늘어나면서 93개가 됐잖아요. 92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목성이 제일 많은 위성으로 등극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목성이 1위가 됐구나라고 생각했는데 100일도 안 돼서 토성에서 63개가 한꺼번에 무더기로 그렇게 위성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관측된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작년이었었어요. 작년 5월 달이었었어요. 그래서 다시 뒤집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쭉 훑어봤었죠. 정말 이 경쟁이 치열했는가 아닌가. 그래서 1610년 1월 7일 저녁에 갈릴레오가 위성 3개를 별 3개를 목성 주변에 있는 별 3개를 봅니다. 별 메신저라고 하는 책을 3월에 써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요게 목성이고요. 이렇게 왼쪽 오른쪽 표시를 하면서 이렇게 3개 있다가 4개가 됐다. 이런 것들을 시시각각 이렇게 변해요. 새벽 4시에 관측한 기로 이렇게 표현해 둔 거예요. 새벽 4시가 되니까 목성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서쪽에 2개, 동쪽에 2개 이런 식으로 4개가 됐다. 시간이 더 지나니까 3개가 됐다. 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둡니다. 이게 1610년 1월 7일, 1월 8일에 벌어진 일이고요. 이때 목성의 위성이 4개가 등록이 됩니다. 근데 경쟁은 없었죠. 1655년이 될 때까지. 목성에만 위성이 있었으니까. 지구를 도는 달을 그때까지도 위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 별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토성의 위성이 발견이 됩니다.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한번 보죠. 그러니까 발견된 해 혹은 공식적으로 등록한 해. 자반에 1610년에 4개 목성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고 한 40여 년간 토성이 55년에 하나 발견, 61년, 70년 쭉 발견돼서 1684년이 되면 토성의 위성이 5개가 됩니다. 그래서 토성이 1위로 올라서게 돼요. 그러다가 토성이 쭉 발견이 되고 이게 언제까지 가냐면요. 이거 1914년까지. 1914년까지 200년 넘는 기간 동안에 토성이 태양계 행성 제1의 보유자였었어요. 그러다가 1914년이네요. 1914년에 9개로 동류를 이루고 다시 목성이 앞서갑니다. 이렇게 쭉. 1980년까지. 70년간 다시 또 토성도 17개 되죠. 그리고 90년이 되면 토성이 또 이때는 보이저
탐사선의 그 도움을 받아서 하나 차로 앞서가다가 2000년에 다시 동률이 되고, 근데 토성은 12개가 발견해서 30개로 앞서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2000년부터 치열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위성들이 무더기로 발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2022년에 82대 83이었었어요. 그래서 2023년에 2월까지는 83대 80이었다가 그다음에 2월달, 5월달 돼서 다시 95대 146으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이 크기는 행성 크기별로 한 게 아니고 위성을 얼마나 많이 가져 있나를 가지고 토성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서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목성. 전체 288개 중에 목성과 토성이 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위성은. 특히 토성이 반 이상을 가지고 있죠. 굉장히 많은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2월 달에 얼마 전에 천왕성과 해왕성에서도 각각 1개, 2개의 새로운 위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됐습니다. 경쟁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누가 위성을 많이 찾아냈을까가 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좀 봤더니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글래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애쉬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책에는 이 글래드만은 쓰지 않았는데 주로 애쉬톤, 그 다음에 셰퍼드 이렇게 썼는데 요게 파란 게 셰퍼드가 발견한 위성이에요. 태양계 위성. 그 다음에 글래드만이 발견한 위성. 그 다음에 애쉬톤이 회색. 애쉬톤은 최근에 그러니까 토성 63개 그 위성을 등록하는데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셰퍼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가 여기 행성의 위성만 이렇게 나열해서 그렇지 뭐 해성, 그 다음에 소행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뭐 1000개 가까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지만 페이지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위성을 전체를 발견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다 그냥 평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위성을 발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장비가 있어야지 돼요. 그 좋은 장비 중에 하나가 카메라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카메라 많잖아요. 스마트폰에도 있고 카메라 많은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마트폰에 채용된 카메라는 이 카메라를 천문 관측에 사용한 게 아니고 천문 관측 용도로 쓰다가 이게 좋으니까 일반 대중 카메라로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센서 요렇게 생겼어요. 카메라 여러분 요렇게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센서가 있는데 이거를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여기에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전자를 신호로 바꿔줘서 빛으로 이렇게 이미지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예전에 옛날 필름은 화학반을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잖아요. 얘는 전자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요 센서라고 하는 거예요. CCD 혹은 CMOS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CMOS를 많이 쓰고 예전에 CCD를 썼었는데 요 CCD에다가 망원경이 필요해요. 좋은 망원경, 큰 망원경. 그런데 좋고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구를 덮고 있는 대기 때문에 별빛은 계속 흔들려요. 근데 그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렇게 레이저를 쏴서 레이저를 쏘고 돌아오는 레이저 광원을 이용해서 대기가 어떻게 떨리는지를 역으로 보정해 주는 거예요. 이걸 광학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적응 광학계라고 부릅니다. 이런 장치를 쓰고 이렇게 해서 얻어진 이미지를 필름을 현상하듯이 디지털 현상 과정을 거쳐서 잡음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런 별이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별 중에 여기에 위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느 게 위성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딱딱 이렇게 깨끗하게 찍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우리는 위성인지 모르니까 별은 멀리 있기 때문에 한 카메라 화각에서 하루 종일 찍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1년을 가도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가까이 있는 애들은 10초만 찍어도 움직여요. 1분만 찍어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을 포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고정되어 있지 않는 천체니까 움직이는 천체는 행성이거나 위성이잖아요.
소행성이거나 해성이거나. 그래서 걔네들이 뭔지를 정체를 밝혀내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넓게 보는 거하고 좁게 보는 거하고 어느 게 찾는 데 유리할까요? 어떤 물건을 찾을 때. 좁은 거는 정밀하게 찾는 데는 좋아요. 확인하는 데는 좋아요. 근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넓게 봐야지 돼요. 근데 망원경이라고 하는 것이 넓게 보기 힘들어요. 지금 여기 이게 목성 주변인데 이게 전부 다 목성을 돌고 있는 위성의 궤도예요. 처음에 찾아낸 건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이 목성을 좀 크게 표시했지만 요 안에 있는 애들,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애들. 목성과 붙어 있는 애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밖으로 갈수록 목성을 보면 안 되니까 목성이 아닌 다른 곳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목성을 도는지 안 도는지를 확인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건 토성입니다. 토성은 더 멀리 돌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막 낙서한 것 같죠? 여기 토성의 그 궤도를 도는 위성의 위성인데 요 점 안에 있는 것만 찾으면 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것까지 찾아야 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죠. 우리 관측하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더 능력이 뛰어난, 성능도 좋지만 능력도 뛰어난, 굉장히 정밀하게 볼 수 있으면서 넓게 볼 수 있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장치를 고안합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라고 칠레에 이렇게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 LSST, 예전에 LSST라고 불리던 그 망원경이에요. 이 망원경이 직경이 8.4m입니다. 그러니까 8.4m면 아마 여기 되게 큰 직경인데, 과천과학관에도 망원경이 하나 있거든요. 1m 망원경이고요. 그 1m 망원경이면 요점 될 거예요. 요점 하나. 요게 8.4m고요. 요거는 우리나라도 참여하는 GMT라고 하는 게 25.4m. 24.5m인가요? 예. 네. 그다음에 요거는 거의 39m쯤 되는 이런 망원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겁니다. 8.4m여서 크지는 않은데 이 망원경은 크지 않은 대신에 요게 CCD라고 하는 센서 크기예요. 사람이 이만해요. 사람 키보다 커요, 거의. 이렇게 넓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여기 지금 달이 있는데요. 달에 40개쯤 들어가는 굉장히 넓은, 시야로 한 3도가 넘는 몇 도죠? 여기 3.5도죠? 예, 3.5도쯤 되는 넓은 영역을, 3.5도면 사실은 사람의 눈으로는 되게 좁은 영역인데 망원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넓은 영역에 큰 망원경이죠. 고성능 망원경이죠. 그걸 가지고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처럼 지상이 아닌 우주 공간으로 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로 보내게 되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훨씬 선명한 상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로만 우주 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2027년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7년에 다 완성이 되면 우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임스 웹이나 허블 우주 망원경처럼 관측을 해서 데이터를 얻어내는데, 이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등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거든요. 얼마나 어두운 거 볼 수 있느냐. 현미경의 분해능 같은 그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면 빛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어두우면 보이지 않죠, 빛이. 근데 더 큰 눈을 가지면 어두운 빛도 볼 수가 있어서 점점 작은 위성을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걸로 볼 수 있는 게 한 24.5등급이라고 하는, 사람은 6등급까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기 5등급 올라갈 때마다 100배씩 더 곱하면 돼요. 16등급이면 또 100배, 그럼 10,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21등급이면 또 10,000배, 100만 배. 25등급이면 1,000,000원, 1억 배죠. 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어두운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갖춰지는 거죠. 그게 24.5등급 정도 되는데, 얘는 크기는 작지만 우주 공간에 있어서 루빈 천문대 망원경보다 더 어두운 걸 볼 수 있는 성능을 갖게 돼요. 이렇게 얘도 되게 넓어요. 이렇게 아주 넓은 영역을 보게 됩니다. 이게 달이죠. 달 한 개, 2개 정도 들어갈 수 정도. 아까 루전 LSST 망원경은 달이 40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얘는 달이 한 2개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훨씬 더 어두운 별을 볼 수 있으니까 찾아낼 확률이 좀 있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고요. 추가로 얼마나 더 발견이 될 것이냐. 실제로 새로운 망원경, 지상에 만들어지는 8.4m 망원경, 그 다음에 우주로 올라가는 2.4m 우주 망원경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측을 하는데 한계가 다 있습니다. 있기는. 목성은 직경 1km보다 작은 위성은 발견하기 힘들어요. 지금 현재. 토성은 직경 2km 정도 되는 위성은 지구에서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천왕성은 8km, 해왕성은 14km보다 직경이 작으면 발견하기 힘듭니다. 다만 이 토성 같은 경우에는 500m짜리 1km도 안 되는 것도 몇 개 발견된 게 있고, 이거는 탐사선에 가서 발견한 거예요.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위성들은 대략 이 정도가 한계예요. 이 정도 크기가 한계인데, 새로운 망원경, 더 뛰어난 이미지 처리 기술,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 추가로 얼마가 더 발견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성과 토성 주변에 적어도 1000개 가까이 발견되지 않은 위성이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천왕성과 해왕성도 많을 거로 봅니다. 다만 멀기 때문에 천왕성과 해왕성은 이 정도, 이보다 더 작은 것들은 더 많은, 더 좋은 그런 장비를 사용해야지만 관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990년 2월 보이저 1호가 40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방향을 지구 쪽으로 틀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찰칵 찍었어요. 작은 점 하나 보이죠? 이걸 그래서 페일 블루 닷이라 불러요. 페일 블루 닷. 되게 유명한 사진이고, 이 페일 블루 닷에 희미하게 빛나는 지구가 이렇게 아련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사진이 원래는 패밀리 포트레이트라고 하는 제목을 가졌어요. 태양계 가족 사진이에요. 탐사선에 방향을 바꾸는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가던 방향으로 못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 칼 세이건이었었고요. 가던 방향을 바꿔서 패밀리 포트레이트를 찍고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저 먼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위성이 바로 보이저. 우리가 쏘아 올린 보이저입니다. 감사합니다.